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 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해 문화 다양성 포럼에서 한 강연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교수가 이 강연을 통해서 박정희 더 일찍 죽였어야 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면서 가계도까지 분석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 교수는 언론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장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주인공 한홍구 교수를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특히 이른 아침에 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한겨레 토요판이었던가요? 그 칼럼 서두가 60대의 일약 스타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두 명이 60대 일약 스타가 됐다. 한 명은 종이접기 김영만 아저씨고 다른 한 분은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아침 조선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조선일보 내용을 사진 찍어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일약 스타가 되신 기분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아직 50대입니다. 아, 중요한 건 아직 선생님은 50대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대놓고 뭐 이런 활동한 게 한 10여 년인데 조선일보가 그동안에 안 건드렸는데 네. 뭐 그렇다가 이제 한꺼번에 아주 집중적으로 몰아서. 뭐 이상하게 참 좀 피해갔다고나 할까요? 예. 뭐 조선일보가 특별히 저를 이제 지목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아주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선일보가 특별 대우하는 역사학자. 제가 보니까요 어제 하루 종일 조선일보 웹사이트 정치면인가요? 그 좌측 상단에 이렇게 동그랗게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좌파사 어디 학자. 가서 나쁜 짓도 못하겠네요. 이제 뭐 다 알려주셔가지고 뭐 사인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저희 프로를 애청하고 있대요. 네. 네, 모니터를 꼼꼼히 하고 있다니까 아마 오늘 방송도 조선일보, 국가정보원, 경찰 열심히 듣지 않을까. 이럴 때 좀 저 들어오고 그러면 환영음악 좀 하나 깔아주셔야지 않습니까? 아, 환영음악이요? 뭐 어떤 거요? 장기하에 별일 없이 산다. 깜짝 놀랐거나. 그러니까요. 예. 자, 어제 조선일보, TV조선, 연합뉴스 뭐 온갖 방송에서 특히 이제 약간 우편향적인 방송에서 뭐 계속 틀더라고요. 계속 보도를 이제 막 엄청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쭉 이런 보도들을 볼 때 오보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좀 내용들. 여러 번 놀랐는데요. 우선 대한민국의 매체가 이렇게 많구나. 거기에 놀라고. 네.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뉴스의 중심에 선 거 아닙니까? 네. 근데요, 정작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가 몇 명 안 돼요. 아, 그래요? 그것도 되게 알고 지내던 분들. 네. 였고, TV조선이 2번인가 전화를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종편조선일보하고는 상정 안 한다. 예. 원래부터. 예, 예전부터. 원래부터 상정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거 빼놓으면은, 뭐 진보 진영에서 이제 알고 지내던 분들 몇 분만 했지. 진짜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핫한 아니 뉴스메이커를 왜 인터뷰를 중앙일보에서만 이제 전화해 와서 이것저것 이제 좀 이제 반응을 물어봤고 나머지 언론은 거의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다 조선일보 받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자라면 우선 뭐든지 팩트를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을 확인해야죠.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사실 확인하지도 않고 네. 조선일보 내용을 그대로 아니요, 그 썼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더 확대 오버해서 더 오바해서 네. 더 쓰기도 하고 네. 뭐 그냥 이제 뭐 거의 뭐 그냥 베껴서 쓰는 게 그렇군요. 많고 그렇죠. 예. 학자로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이제 제가 나백골 논평하다 나왔으면 보면서 하지만 이건 이제 겪으면서 네. 네. 그게 완전히 좀 예, 하여튼 뭐 이따가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근데 그 오보가 굉장히 많은데 독특하게 또 그 이번에 가계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예전에 무슨 간첩단 사건 하면 네. 뭐 쭉 사람 저- 나오고 이런 거 봤어도 한 집안을 이렇게 터는 것도 아니, 처음 그러니까 봤어요. 이게 저도 뭐 그러니까 제가 뭐 20대도 아니고 나이 이제 50에. 그 나이 먹으면 60이 네. 그 가까워오는데 이제 이 가계도가 나오고 그래서 참 민망한데요. 네. 그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저를 왕창 씹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이제 탈탈탈탈 털어서 가계도까지 썼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없는 걸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그 가계도와 관련해서 있는 걸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빠뜨렸어요. 이제 조선일보가. 저희, 저희 예. 할아버지도 거론을 했는데, 네, 뭐 네. 할아버지부터 이제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 두 분을 다 거론을 했는데 네. 친할아버지의 양력을 말이죠. 네. 그 전 동아일보 발행인이라고 했는데 네. 뭐 동아일보 발행인으로 이름을 잠깐 편집兼 발행인으로 이름을 잠깐 거셨는데 그게 네. 22살, 3살 때 평기자 때 옛날엔 발행인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총독부에다가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 그 대표라서 네. 신문사에 말단들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발행인 하면 지금 엄청 높은 것 같지만. 예,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네, 일제시대 때 안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네. 인천 선생 같은 분이 네. 인천을 발행인으로 해놓으면 총독부에서 뭐 오다 가다 이제 발행인을 갖고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젊은 편기자를 갖다 앉히는 거예요. 아, 발행인으로. 네,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대표 경력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공직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에요.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선일보 최장수거나 예. 뭐 두 번째거나 그러실 겁니다. 그 4년 넘게 편집국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예. 조선일보의 최전성기예요. 몇 년도인가요? 그 8년 1927, 8년에서 네, 그래서 32년까지 하셨는데 32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길게 방신혜가 인수하기 직전까지. 아, 방신혜가 네, 방신혜가 그러니까 인수하기 흔히 이제 직전까지. 그 조선일보가 민족주의 좌파 네네. 로서 우리 네. 민족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예, 그 뭐 시절에. 흔히 언론에서 조선일보의 황금기라고 하던 예. 그 시절에 만 4년 정도를 편집국장을 하셨으니까 아, 사실은 조선일보 역사에서 네. 대표적인 분이죠. 그런데 그 우리 할아버지 경력하면 저도 어디 가서 당연히 네.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셨다. 어렸을 네.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고 네. 또 이제 그 시절 얘기를 제가 또 한겨레 신문 한겨레 20일에다가 네. 한번 쓴 적이 연재도 있었어요. 네. 네. 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싹 빼놓고 네, 싹 빼놓고 그래서 한이 집안 그 내력에서 할아버지를 참 언급한 게 민망하지만 예. 소개해 주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네, 그걸 조그만 걸 하고 아니 그 조선일보 사사가 있을 텐데요. 아니 뭐 사사뿐만 아니라 그 조선일보를 만든 사람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예. 뭐 그 초기 조선일보에 뭐 그러니까 방신혜가 인수하기 전까지가 10한 2, 3년인데 네네. 그 중에서 한 3, 4년 정도는 이 조선일보가 처음에 출발을 친일 신문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역사에서 다들 이제 알고 그 있는 뭐 거죠. 그러니까 좀 빼놓다시피 별로 중요하게 취급 안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이제 한 8, 9년에서 절반 가까이 편집국장을 하신 분이니까 뭐 조선일보 대표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예.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 얘기하면서 뭐 건국절 제정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승만부터 역사를 자기네 편한 데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는 것처럼 방신혜부터 역사를 기록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건 좀 지우고 싶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런 오보와 관련해서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요새 저 암살의 대사를 제가 늘 읽고 다닙니다. 영화 암살. 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네. 조선일보 큰일 났네 이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네. 제가 저도 네. 그 뭐 제 견해를 그
이제 거침없이 얘기하고 쓰고 뭐 그런 편이기 때문에 네. 견해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뭐 한홍구를 좌파라고 공격을 한 거 그거 뭐 제가 생각이 다르고 좀 불쾌하고 뭐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 의견이니까. 아니, 저도 어차피 그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유 견해를 그 뭐 좀 비교적 분명하게 네. 그 얘기하는 사람인데 뭐 다른 사람 뭐 저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불쾌하더라도 그거는 뭐 인정을 하겠는데 네.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예컨대 아니 그 방송을 들어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거기서 제가 실제로 그 뭐라고 했는지 그 정확한 표현을 따서 했어야 하는데 저는 죽였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죽였으면 네. 예컨대 박정희 정도의 급에 있는 사람이면은 사실은 뭐 박정희보다 훨씬 못한 그 사람들 단순 가담자들까지 싹 그 사형을 당했는데 네. 박정희처럼 최상부에 있었던 관여자라면 뭐 그땐 그 여지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살아남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때 만약에 박정희를 죽였으면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못 되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 대통령 두 자리가 바뀐다. 그 당시에 박정희를 누가 낳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연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상기한 거죠. 네. 저는 예컨대 그 세월호 사건 거기서 희생된 아이들 중에 그 장래 노벨상 수상자가 있을 수도 있었고, 그럼요. 그 한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수도 그럼요. 있었고, 네. 또 그다음에 정말 그 뭐 1,000만 명을 먹여 살렸던 그 영화 감독이 기술을 그 개발하는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말 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은 사건이 뒤에 큰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그 상기하는 역사의 가정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건데 뭐 상기하는 차원에서 예. 뭐 역사 그 뭐 이제 얘기한 건데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저는 만약에 그때 죽였으면이 네. 왜 그 조선일보 사람들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죽였어야 죽였어야로 들리는지 들렸을까. 예. 그게 좀 의문. 예. 그 동영상 저도 봤는데요. 길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뭐 한 2시간쯤인데 예, 빨리 기사를 써야 되는데 네. 2시간을 언제 다 보고 써? 아니, 위에선 그러니까. 쪼고 그러니까 그럼- 안 보고 대충 그렇다 얘기 듣고 하더라도 썼을 거예요. 예컨대 그 이제 제일 황당한 게 그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에 네. 그 제가 동영상에서 그 김일성을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찬양하고 이승만을 비하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다. 네. 라고 하는데 거기 김일성 얘기가 제가 언급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저 북에서는 김일성이 집권하고 뭐 남에서는 뭐 이제 그 정도도 언급했을 수는 뭐 저도 지금 그걸 그 오래돼서 이제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네. 그게 제가 사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강연 패턴이 되게 비슷한데 네. 김일성 얘기는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고 네.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네. 그 강연에 그 문제의 대목에서 한 10분 15분쯤 지나가면은 재헌헌법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강의가 한 1시간 40분 50분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강연인데 거기서 이게 보니까 1부, 2부 테이프가 바뀌는 사이에 제 강연이 좀 잘렸어요. 한 네. 10분쯤이 잘린 것 같은데 예. 그 10분이 재헌헌법 얘기고 근데 그 10분 잘린 거 말고도 한 15분 이상이 재헌헌법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강연 다니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재헌헌법이에요. 네. 왜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느라고. 예. 그 유명한 국가 정체성. 또 저쪽에서 국가 정체성을 떠드는데 네. 그래서 전 이번에 그 지켜보는 대목이 그겁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그 국정교과서를 강행했을 때 네. 저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행한다고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가장 많이 담보하고 있는 그 문건인 재헌헌법의 내용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저게 저자들이 사기치는 건지 아닌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국가 정체성 그 바로 재헌헌법을 가르치느냐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가르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재헌헌법을 요새 재헌헌법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또 법제처장 재헌헌법 네. 만드는데 깊게 관여하셨단 예. 말이에요. 재헌헌법을 저희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무개안 그래서 네. 국회에 제출됐고 네. 국회에서 직접 가서 예. 축조 설명을 했고 한 조항 한 조항 설명 듣고 토론하고 토론하다 막히면 개입해서 네. 이거 이렇습니다 설명하고 예. 그래서 이제 듣기 때문에 재헌헌법하고 조선일보에서도 TV조선에서도 그 재헌헌법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네. 그래놓고서 할아버지가 만든 재헌헌법을 부인한다고 했는데 제 강연의 가장 많은 부분이 재헌헌법 소개입니다. 네. 참 참 기가 막힌 이러니 노릇이죠. 이거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확인만 했으면 네. 저도 기자로서 그 책임을 아니 지고 근데 하나 여쭐게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기자들이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든요. 반드시 당사자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이거는 취재 ABC예요. ABC 죠. 모든 기자가. 그러니까 초년 기자, 초임 기자들도 그거부터 가르치거든요. 회사 들어오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부터 가르치죠. 그 반드시 확인해라.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거는 ABC예요. 근데 확인을 했습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했던가요? 아니요. 한 번도 전화 안 했어요? 그러니까 TV조선에서 네.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보도가 엄청 나가고 난 다음에 두 번 전화가 와서 네. 뭐 그 전이었으면 뭐 제가 그래도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거절할 때도 되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TV조선이 나한테 전화가 와야 거절을 하지. 아니 돌아와요. 네. 돌아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럼 난 저 종편이랑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 미안하다, 전화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예. 미안할 건 아니죠. 네. 미안할 건 아니에요. 미안할 건 네. 아니죠. 네. 그러나 그 기자는 모르고 전화를 했을 테니까 예, 그냥 그 정중하게 네. 뭐 MBN이나 뭐 그런 데서 종편에서 오면은 그러니까 정중하게 받는다. 이거는 뭐 아니, 당신들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 좀 충격이네요. 그 참 아니, 그러니까 역사와 저도- 전통을 자랑하는 언론사가 이렇게 대대적인 보도물을 쏟아내면서 네. 당사자한테 장 전화 기자, 한 통 없이 한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였어요? 조선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 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되거나 네. 기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랬는지, 그다음에 아니, 생전에 할아버님을 좀 보고 잘하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뭐 돌아가셔서. 일찍 돌아가셔서 예, 뵙지는 못했고. 못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제가 역사도 흥미 있고 언론도 흥미 있고 특히 일제 시대 신간회 뭐 이런 쪽에 어렸을 때부터 흥미가 많았는데 네. 실제 뭐 신간회 뭐 발기인 뭐 간사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 시절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어렸을 땐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죠. 그리고 예. 뭐 집에서 당연히 아버지도 예. 그 조선일보 보셨고 예. 그래서 조선일보 독자셨는데 뭐 몇십 년 독자였죠. 참 이렇게 당하네 독자가. 아니 그런데 그 앞서 뭐 끝까지 간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아주 인상적인 보도들이 많아요. 뭐 예컨대 출판계 한 관계자 말을 따가지고 한 교수는 급진적이고 튀는 사상 때문에 집안 다른 형제들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편으로 알고 있다거나 뭐 금수저 좌파라거나. 그거 저 어떻게 뭐 형들한테 확인해봤나? 우리 친하다고하고 그 기자회견 하셔야겠어요. 그 성명서를 낼 수도 없고 뭐 이제 다들 자라서 바쁘기 때문에 뭐 자주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저 나이 드신 어머니 계시고 뭐 하니까 그 집안에서 경조사 때 생일 때 늘 만나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러니까 뭐 일정이 많다 보면은 이제 못 갈 때도 있지만 뭐 저희 그 집에서는 이제 다 가고 뭐 그래서 뭐 남들보다 특별히 우애가 있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어도 네. 그냥 평범한 다른 집들만큼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이제 그 친척이 많은 편인데 우리 장형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되게 다 보수적이세요. 네. 우리 이제 집안 네. 친척들이. 네. 그런데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늘 장형이 하면서 네. 야 흥배 너 요새 뭐 썼니?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야 그거 재밌더라. 내지는 야 그거 좀 근데 좀 심하게 쓰지 않았냐? 뭐 이제 그렇게 만나서 가볍게 늘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들처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집안 찾아서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TV조선 TV조선에 나가셔야겠어. 금수저 물고요. 금수저 물고 TV조선에 나가셔야겠다. 아니 근데 참 답답한데요. 우선 도대체 이 강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2시간짜리 분량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너무 바쁘니까요. 그런데 우선 이 강연의 취지가 뭐였는지, 특히 이제 지난해 세월호 사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까? 이 참사를 우리가 어떻게 아직 진실 규명되지도 않고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저렇게 아버님들이 동거차도에서 거의 무슨 정글에 사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있고 이런데 이 지금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이긴 한데, 작년에 이거하고 세월호 참사와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한 강연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강연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 취지가 어떤 거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세월호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려고 하고 역사적인 뿌리를 좀 거슬러 올라가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학자들 대개 다 그렇겠죠.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특히 충격을 받은 게 선장이 도망가는 대목이었어요. 우리가 타이타닉 같은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선장이라면 끝까지 있잖아요. 아니 정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듣던 뱃놈이라면 뱃놈의 자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뱃놈의 자존심으로서 어떻게 먼저 도망을 갑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정말 이 흔히 얘기하는 멘붕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놈은 처음 봤다. 유사일에 저런 나쁜 놈은 없었을 것이다. 했을 때 이제 저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보다 먼저 도울 선생님이 글을 쓰셨어요. 한겨레에다가 아주 정말 격정적인 명문을 쓰셨는데 거기서 2명을 얘기했죠. 아니다. 전례가 있다. 하면서 저 선조. 임진왜란때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이거는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병들도 멘붕이 됐어요. 외병들도 멘붕시킨 선조 임금.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 장기 두세요. 장기 장기 못 둡니다. 여성이라서 잘 안 두실지 몰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룰을 아실 거 아니에요. 왕은 궁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궁 밖으로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와서 일본에서는 영주 다이묘 개념이 있는데 그게 자기 영지 바깥을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궁을 사서 하는데 저렇게 튀어버리니까 뭐가 멘붕이 왔냐면은 야 이게 전쟁이 끝난 거니 아니니 우리가 쫓아가서 쟤를 잡아야 하니 말아야 하니 이제 어차피 쟤는 나갔는데 나갔으니까 이건 저건 이제 왕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끝났다고 선포할까 아니면은 올라가서 그래도 저 북쪽까지들 다 점령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럴 정도의 멘붕이었던 거죠.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다리 끊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리 끊고 도망간 것도 엄청나게 충격이지만 정말 더 충격을 받은 거는 돌아온 이승만의 행태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자 하는 김무성 같은 사람들 그러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저 혼자 살겠다고 가족들 버리고 도망갑니까? 그러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일 수가 없는 아버지를 거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혹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아 있었으면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아니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면목이 본인이. 없고 사과하고 근데 이 면목 없는 거를 정말 횡포로 풀었죠. 그때 이놈의 자식들 왜 그때 피난 안 갔어? 왜 남아서 인민군한테 부역했어? 아니 총든 놈이 갑자기 다리 끊겨서 피난 못 갔고 총든 놈들이 밀려 들어왔고 그러면은 총든 놈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집회 나오라면 집회 나야 하고 쌀 퍼내라고 하면 쌀 퍼주고 집 날르라고 하면 집 날르고 그런 사람들을 부역자로 다 잡아들였어요. 부역자 처벌이 무려
전쟁 끝난 다음에 보니까 55만 명이에요. 55만 명. 네, 그런데 부역한 기간은 딱 석 달 아니에요. 아, 석 달 기간. 석 달 동안에 부역한 걸로 55만 명을 잡아줘줬는데 네. 만약에 그런 숫자라면은 일제 36년 동안에 부역한 놈들은 얼마나 잡아들였어야 합니까? 그런데 네. 반민특위 경계 550명도 조사 못하고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친일파들이 살아남아서 저 부역자 처벌을 한 거예요. 그 부역자 처벌의 최고 책임자가 김창룡이었고 문제 그 박정희 죽였어야 했다. 네. 저 조선일보가 왜곡한 발언은 뭐냐면 이 부역자 처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김창룡이라는 그 정말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그 아픔을 남긴 자를 얘기를 하면서 네. 저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독립운동 하던 한 무고한 독립운동가들이 김창룡이 손에 그냥 수없이 결단났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분은 백범 선생이고 백범 암살의 배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자가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물어서 죽였는데 네. 진짜 빨갱이 하나를 잡아놓고 살려줬다. 그게 박정희다. 그랬어요. 그 만주에서 2년 때문에 네. 살려줬는데 그랬더니 만약에 그때 박정희 정도의 급이라면 뭐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 건데 죽게 돼 있는 건데 네. 그걸 살려줬는데 그때 만약에 죽였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박정희도 없고 박근혜도 없다. 그런데 이제 그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를 네. 태어나면 안 될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쪽에서 그렇죠. 귀태. 예, 귀태 발언이 있었죠. 귀태 발언이라는 예전에. 게 사실은 만주국을 놓고 한 거예요. 만주국 전체를 놓고. 아,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 그 시아바타 누구 그 사마유타랑이 네. 쓴 게 그 만주국 전체를 놓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 그러니까 그 일본 군국주의가 만들어낸 네. 그런 이 청나라라는 이미 사라진 것과 합쳐서 만들어낸 그래서 귀신이 잉태한 것이다. 귀신의 씨앗을 잉태한 네. 것이고 뭐 그런 뜻으로 그 얘기를 했던 거를 네. 그 귀태 발언이 나왔더니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적인다고 네. 그러니까 만주국에 관련됐었던 그쪽에서 네.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이제 했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 이제 그거를 그렇게 오독이 아니라 오청이죠. 오청. 오청한 것이 아닌가. 그 조선일보 기자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그 팩트 체킹을 열심히 하는 기자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굉장히 성실한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현업에서 보면. 조선일보가 전통적으로 예, 굉장히 꼼꼼하게 체킹을 그리고 많이 신문을 하는데. 잘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건 테크니컬리. 예, 테크니컬리. 왜냐하면은 그건 역사가 있습니다. 그 편집국의 분위기인데 네.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동아일보에 비해서. 아, 동아일보에 비해서 동아일보에 역사적으로. 비해서 예. 창간 날짜는 빨랐지만 저 대중들에게 다가가 이거 뭐 처음에는 친일제였으니까 누가 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뀌고 난 다음에 그 후발주자로서 동아일보를 따라잡아야 한다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동아일보는 신문이 좀 만드는 게 투박하고 전통적으로. 근데 그 아기자기한 맛, 네. 좀 아이디어를 넣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만들고 이게 조선일보 사실은 그 장점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뭐 암만 이제 조선일보가 정치적으로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 몸에 익은 테크닉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또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조선일보 보면 재미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말 디테일이 강한 그런 보도들이 많은데 한이 왜 이랬을까? 요새는 의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디테일이 들어요. 강한 예. 게 아니라 네. 뭐 디테일 강한 것 전통도 남아 있지만 네. 새로이 강한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건가요? 장문이라고. 작문. 네. 장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문. 작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문. 그 발음하면 장문이죠.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예. 사실 솔직히 발음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암만 내 발음이 안 좋아도 죽였으면 왜 죽였어야도 들릴까. 아니 이렇게 꼼꼼한 조선일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계속 기자로서 남는데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선생님께서 최근에 큰일을 벌이셨잖아요. 반헌법 인명사전. 예, 예. 이거 때문에 그런 사전은 아니고 네. 행위자 열전. 행위자 열전. 헌법 행위자 열전. 예. 뭐 사전급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아니 뭐 사전급은 아니고 사전이라면 이제 몇천 명 수준은 돼야 할 텐데 저희는 그 300명. 300명. 이게 실제로 이제 좀 얼추 뽑아보려고 했더니 네.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더 돼요? 더 뽑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더 뽑고 싶은데 저희가 그 재정적으로나 나 인력으로나 또 시간으로나 여력이 안 돼서 우리 참 눈물을 머금고 300명으로 줄이자. 네. 또 일부에서는 300명도 많다. 네. 이제 근데 제가 고집을 해서 최소한 300명은 돼야 네. 한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우리 70년 가까운 그 헌정사에서 이 반헌법 행위를 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이거 뽑히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네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이건 어떻게 해서 기획된 것인가요? 글쎄요, 이제 이것 때문이라고 뭐 꼭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이 저쪽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그 프레임, 역사 전쟁을 하는 프레임인데, 네.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역사 문제를 갖고 그 하는 주 공격수 중에 하나가 이제 저였으니까 또 아마 타겟이 됐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제 반헌법 행위자라는 건 뭐 우리 그 헌정사에서 그 내란, 네.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그리고 고문 용공 조작, 네. 뭐 이런 일들을 일삼은 자들이 그 많죠. 네. 그런데 그 자들이 또는 그 자들을 계승한 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헌법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저희가 그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된 게 뭐 제가 과거 청산 그 관련된 일들을 쭉 계속 왔는데 그렇죠. 참 그 엄청난 좌절감들을 느끼게 됐죠. 네. 저희가 특히 국정원 과거사에서 일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때도 인터뷰 여러 네, 번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다시 하는 걸 보고 근데 뭐 그러니까 정말 그 제가 주변에서 이 굉장히 놀림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요? 어떤 놀림 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저 베테랑에 나오는 명대사처럼 네. 돈은 없지만 가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가오를 존중하면서 살아오는 건데 네. 왜냐하면 자, 도대체 가오는 일본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명대사기 때문에 네, 인용을 인용합니다. 했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국정원 과거사에 뭘 했길래 국정원이 저 모양이냐? 뭐 거기 뭐 제가 웬만해서 뭐 어디서 말이 막히는 적이 별로 없는데 네. 거기는 진짜 할 말이 없죠. 예. 할 말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냥 그 정말로 다시 한번 인용 가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네. 그 증거 조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증거 조작을 해서 그 저 뉴스타파에서 가서 그 인터뷰를 했죠. 네. 그 인터뷰를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왜냐 그 모자이크를 해서 처리했지만 네. 딱 알겠어요. 누군지 알겠다 이거죠. 그때 제가 그 국정과거사에 의해서 인혁당 사건의 조사 책임자였는데 네. 내 밑에서 인혁당 사건 보고서 썼던 친구예요.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정원이 말이야 진짜.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네. 국정원이 작정하고 보여주는 진실만 아니 뭐 본 꼭 거예요? 보여주는 진실만 봤다기보다도 네. 저는 뭐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진실 그 행위는 40년 전 거예요. 40년 50년 전의 그렇습니다. 행위고 그 기구를 운영하는 사람들 인적 청산이 없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인적 청산이 없는 과거 청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네. 느끼고서 우리 저 이름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네. 네이밍 중요합니다. 네. 저 김춘수의 꽃. 꽃.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너와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가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혜은이 노래 중에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도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하지 않았나. 오히려 저들은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과거에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있을 때 네. 저는 이제 아무나 뭐 그 하지 않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했어요. 이제 제가 이 기준을 했더니 주변에서 말들이 많고 우리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제가 아니다 이거 그거 가자. 아니 그럼 이런 빠져나간 사람 많습니다. 했을 때 제가 야 그럼 우리 뭐 낚시 가면은 네.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 다 잡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에 필요한 그리고 저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고 갔는데 우리가 저런 놈들을 몽땅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실패한다. 우리는 그럴 만한 역량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게 다 민간 차원에서 NGO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유 뭐 이게 저 정말 5천원 만원 그 후원 회원 받아갖고 네. 그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내는 십시일반하는 그렇죠. 5천 원 만 원으로 만원으로 이 반헌법 행위자들에 대한 열전 보고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아씨 이런 거 세상 좋았을 때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나 그러네요. 진실화해위원회는 도대체 뭐 했냐. 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런 거 좀 하면 해야 될 당연히요. 사업 같은데요. 당연히. 무슨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이트가 와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우리 그러니까 정말 그 다 적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만 핵심적인 사람 몇 명이라도 칠판에다 이름 적어야겠다. 우리 어렸을 때 떠든 사람. 예, 떠든 사람, 예. 지각하네, 예, 뭐 지각하네. 준비물 안 갖고네, 청소하네, 예. 뭐 이거 다 예, 적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 공동체의 작은 규율을 어겨도 그렇게 이름을 적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고문 조작했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안 적으면 못 적는다면 그건 그 역사학자로서 저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개인으로서. 그리고 그 정말로 그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젊은이들에게 헌법을 들려줘야겠다. 이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 가슴 아픈 게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런데 네. 이게 헬조선이 됐잖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 나라가 글쎄 헬조선이 말이야. 됐어요. 아니 그다음에 이번에 암살에서도 참 그 감동적인 장면이 집에 가자 했잖아요. 네. 근데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요새 이제 그 문제의 강연에서는 빠졌지만 이제 요즘 강연에 가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김원봉 얘기를 많이 해요. 김원봉 선생. 네.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이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암살해서 처음 들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약산 많아서 선생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정말, 않았어요. 정말 의학하고 네. 이제 놀라게 되는데 저 사람 누구야 이런 거죠. 김원봉이 조선 최고의 독립운동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분이 집에 가자 그 영화 나올 땐 네. 김원봉은 슬픔에 잠겨서 이제 죽은 동지들을 그 추억하고 있는데 김원봉 집에 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고행 비장 아니에요. 네. 고행 비장에 도착했을 때 뭐 저 엄청나게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뭐 그래서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었고 그 지경이었는데 뭐 오마이뉴스에도 이번에 보도가 됐지만 네. 이제 김원봉이 그 노독들한테 고문당한 다음에 월북했잖아요. 네.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독립운동가가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한테 쫓겨서 월북을 하다니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김원봉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월북자 가족 빨갱이 가족이고 전쟁 터지고 났더니 동생들 타고 사촌 다섯이 학살당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도 좋은 대접을 좋은 못 대접 못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원봉이 이름을 바꾼 게 20살 때쯤에
친구 3명이서 친구 셋이서 같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는 김약산이 됐고 네. 또 하나 김두전은 그 김약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약수는 이제 김은봉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네. 가갖고 이 김은봉은 주로 이제 주특기가 쏘고 던지고 찌르고 그 이제 테러 활동, 예. 의열 활동, 예. 당시에는 의활단. 테러 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그 활동을 했고, 그런데 이제 김약수는 비유하자면 이거죠. 야, 그 테러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거 불꽃놀이 같은 거 아니냐. 화려하긴 하지만 이걸로 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불꽃놀이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독립을 하려면 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서 조직운동으로 뛰어들어서 조선공산당 조직부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해방 후에 이제 전향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어갖고. 그래서 우익에 가담해서 한민당 조직부장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운동가죠. 좌우 막론하고. 네. 이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재헌국회의 부의장이 됐는데 네. 친일파들이 반민특위 깨려고 만든 국회 포닥지 사건은 이제 그 대장격으로 잡혀 들어갔죠. 그분도. 김약수.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전쟁을 맞아서 인민군이 풀어줬는데 네. 인민군이 퇴각할 때 선생님 여기 계시면 이승만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네. 여긴 그 미역만이 나는 기장 사람이에요. 또 한 명이 이여성이라고 있습니다. 이여성. 이여성. 지금- 이름이 여성이에요? 아니 이름이 여성인데 그 덕수궁에서 지금 이쾌대 전시하고 있잖아요. 네. 예, 거장 이쾌대전이라고 아주 그 엄청난 그 전시하는데 이쾌대의 친형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이여성의 초상화도 그래요. 그 동생이 그린 초상화도 볼 수 있고 이여성이 그린 사파들도 그래요. 가봐야 되겠네요. 전시되는데 예. 그거 꼭 가보세요. 네. 근데 그 이여성은 이제 같이 이름을 바꾸고 테러단도 가입을 해서 이제 뭐 군자금도 되고 여긴 7곡의 만석군 집안 아들이거든요. 부잣집 아들이구나. 네,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는데 거기야말로 진짜 금수저죠. 거기 완벽한 금수저인데,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자기 그 폭탄 던지고 하는 극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뭘 잘했냐?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최고 업적이 조선복식사예요. 복식이라는 연구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일본이 우리 고유 문화를 말살하고 야 조선은 뭐가 있냐 다 중국 거 갖다가 했지 그럴 때 무슨 소리 우리 이런 독자적이고 이게 문화가 있었고 우리 고유 문화가 얼마나 찬란한가 한번 봐봐. 그래서 복식을 복원해갖고 그걸 이화여전 다니는 학생들을 들여다가 네. 그 암살의 무대였던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쫙 입혀서 선보인 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예요. 패션쇼예요. 앙드레 김 선생님이 이전에. 그 앙드레 김의 큰 형님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 이분은 이제 해방 후에 여운형을 따라다녔는데 여운형 암살 되니까 못 버티겠다 하고 이분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 이름 바꾼 게 20살 무렵에 바꿨는데 그 이름 바꾼 거 한번 보세요. 약산 같을 약자예요. 약수 같을 약자예요. 여성 같을 여자예요. 이게 이름을 바꾼 게 20살짜리들이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고 바꾼 거예요. 야, 참 다시 일본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가오만땅 아닙니까? 가오.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없었습니까? 이 형들이 나라가 없죠. 나라가 없는 형들. 참. 근데 그 지금 한홍구 선생님이 지금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한국 현대사를 연구했던 학자가 지금 울고 계십니다. 약산 선생 얘기하시다가 그 세 분의 가오를 얘기하다가 울고 계셔요. 예. 자,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나라인데 가오가 없죠. 왜? 이 나라가 네. 그 헬조선이 됐잖아요. 근데 왜? 바로 그러니까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던 그 형들이 다 떠났단 말이야. 그리고 헬조선이 됐어요. 왜 그러냐? 이게 친일파들이 잡았기 때문이죠. 네. 이 형들이 꿈꿨었던 나라하고 굉장히 멀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형들이 꿈꿨었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재헌헌법이 우파가 만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헌헌법이 임시정부가 꿈꿨었던 거에 비하면 많이 보수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맥을 잇고 있어요. 그 DNA예요. 그 DNA가 뭐냐? 이게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진보적 민주주의. 네, 제가 재헌헌법 얘기는 그 강연에서도 자세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재헌헌법의 내용이 진보적 민주주의거든요. 임시정부가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백범 선생이 임시정부 성격을 얘기할 때 이게 그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다. 그런데 아는 사람 다 알지만 임시정부에서 백범 선생이 제일 극보수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지금 현행 헌법에 보면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 임시정부에서 재헌헌법으로 이어지는 게 헌정사의 맥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 만들 때 이승만이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승만이 민국 30년이라고. 그러니까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자기네가 그 이 할아버지를 모시는 이승만이 그 민국 30년이라고 써버렸으니까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48년을 할 수도 없게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그 헌법의 DNA가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정한다고 해산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타이틀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그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이 헌법은 도대체 무슨 헌법이냐. 자기 MAB도 몰라보는 헌법 아니냐. MAB도 몰라보는 헌법.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그 요새 막장 드라마인데 아침 일찍 오느라고 이제 오늘 아침 드라마를 못 보셨어? 막장 드라마 봐야 못 봅니다. 못 볼 시간이 없죠.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인데 막장 드라마에 이 필수 요소가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네. 저는 이게 바로 재헌헌법이 대한민국의 출생의 비밀이죠.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재헌헌법이 출생의 비밀. 네, 재헌헌법을 보면은 그 출생의 비밀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헌헌법이 진보적 민주주의 헌법이니까요.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재헌헌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섰다면 이렇게 친일파가 득세해서 오늘날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 도대체 무슨 교과서가 올바른 역사관이 담긴 교과서인지 조차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좌우 빼고 그냥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만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10만 원권짜리가 안 나왔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 다 도안을 했는데 왜 10만 원권짜리 백범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진짜로 그래서 안 나왔어요. 5만 원짜리만 나왔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만 원권짜리 도안도 다 됐습니다. 그래요. 10만 원권 현금 10만 원. 현금 10만 원.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5만 원권을 만들기. 그래요. 맞아요. 73년도에 만 원권을 내다가 내보니까 바로 5천 원권짜리가 필요해지더라.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만들자. 맞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그 5만 원권을 그러면 10만 원권 는 이제 백범이니까 5만 원권은 여성으로 하자.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1등 그 당첨된 게 유관순 언니예요. 유관순 언니 그냥 해도 되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이 저 두 분 다 20세기고 두 분 다 독립운동이다. 좀 다시 뽑아보자. 그때 저한테 물어봤으면은 저는 황진이를 적극 추천했을 텐데. 네. 그런데 그 신사임당이 뽑혔어요. 신사임당이 21세기 적합한지 모르지만 근데 백범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백범 선생이 만약에 지금 10만 원권 돈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는데 여하튼 왜 안 지금 나왔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말로 그 안의사 아까 그 문제가 된 그 영상에서 김창룡이 보여주면서 거기 동아일보가 나와 있는데 동아일보 그 중간 그 타이틀로 뽑아놓은 제목이 뭐냐면 그 이제 백범을 쏘고 그 다음에 김창룡을 만났더니 김창룡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안의사 수고했어. 그 안두희한테 안의사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안의사가 둘 있는 거죠. 우리 늘 생각하듯이 안중근을 안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역사와 안두희를 안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역사. 그 역사에서는 어때요? 백범이 빠져야죠. 백범을 그 작게 그러고 대신 누구예요?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백범이고 김은봉이고 거기다가 총 쏘고 폭탄 던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역사는 축소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신문화를 받아들이고 이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다. 충격적이네요. 예. 안중근 의사가 우린 여태까지 안의사로 알고 교육받아 왔는데 저는 그래서 안두희를 안의사라고 역사 부르는 사람들이 전쟁의 그 있다는군요. 밑바닥이 네. 그 누가 안의사냐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진정한 안의사냐. 예. 국민들이 보기에. 예. 예. 아, 그 한홍 선생님 모시고 정말 저는 처음 봤어요. 한홍 선생님이 이렇게 50대 아저씨가 이 꼭두 새벽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죄송합니다만 한 번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가오가 만땅이었지만 나라가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 나라는 있는데 가오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그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네. 그래서 헌법을 돌려주려는 작업입니다. 네.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그 많은 분들이 시민 편찬위원으로 동참해 주시길 그러게요. 예. 아 이거 조선일보 덕에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네. 반헌법 열전에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끝으로 선생님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시간과 전문성이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 작업은 그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대한민국의 대표 지식인 300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1차도 100분 그 먼저 연락된 분들 발표했고 지금 이제 계속하고 네. 있는데 그 개념은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표 지식인 300명이 반헌법 행위자 300명을 한 명 한 명씩 매칭해서 그러나 짝꿍이네. 그 전체 이제 발표할 때는 뭐 저희가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300명의 집단 이름으로 우리도 간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언론사에서 요새 클라우디 펀딩 많이 하는데요.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것이기도 재능 하네요.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재능 기부도 그다음에 하시고. 또 이 작업을 큰 편찬하는 게 뭐 저희가 한 5, 6년은 그 잡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그 기초 자료 조사도 해야 하고 자료 조사 이제 그 연구원들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활동비도 드려야 하고 공간도 유지하고 자료도 사 모으고 하는데 네. 그 상당한 그 재정적인 소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는 5,000원, 10,000원 그 회원들 예. 그 이제 매달 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그분들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만한 그 정도는 조금 모았지만 이걸 장기 지속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요청됩니다. 저희 반헌법 행위자 열전 뭐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 평화박물관하고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이 같이 이제 이 작업을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민주자료관.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만든 그 블로그도 있고 홈페이지 비슷하게 운영되는데 그쪽에 와 보시면은 뭐 계좌도 나와 있고 다 있군요.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검색어를 치십시오. 반헌법 열전. 행위자 열전. 네, 알겠습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치시면 다 나옵니다. 아이고 교수님 이른 아침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팟짱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팟짱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다 귀에 가슴에 새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 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